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만든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첫 분양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견본주택을 보러 다녀갈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니까 관심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안정적인 건 주거 기간이지 임대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결코 시세보다 낮지 않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인데요. 오늘 본격적인 공급을 앞둔 뉴스테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다시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위안화 평가절하가 중국 경제 그리고 증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판단이 비로소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리는 걸까요? 중국 경제와 증시 진단하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분석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지수를 여쭤보기가 되게 겁나네요. 어떻게 끝났어요? 장중보다는 결과물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말씀드리기가 1시간 전에 비해서 좀 많이 수월해졌는데요. 네. 그럼에도 종합주가지수는 16.88포인트 0.86% 하락해서 1939.38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훨씬 더 무서웠는데요. 29.25포인트 4.18% 하락해서 670.5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코스피는 16포인트, 코스닥은 3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장중에 종합주가지수는 5포인트 정도 그렇죠. 하락을 했었고요. 예. 코스닥 지수는 6%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장중의 모습은 훨씬 더 열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는 25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장 후반에 저가 매수에 유입되면서 오히려 1638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이 220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16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으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 압박이 낙폭을 확대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팔았을까요? 외국인도 기관도요? 아무래도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한 부담, 이거는 가장 최근 장세를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한 주요 요인이겠는데요. 네. 지수 관련주보다는 아무래도 화장품, 헬스케어 이런 쪽에 좀 쏠림이 심했던 것이 좀 풀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중국 증시가 다시 플러스권 반등을 기했지만 네. 아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시, 2시 사이에는 중국 증시도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부담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한 어떤 이 밸류에이션의 부담 이런 것들이 가세하면서 좀 낙폭이 네. 커졌고 또 매도도 강화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초에 코스피 지수가 시작한 게 1920선이었죠. 예, 1920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 한때는 올해 시가보다 낮아지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지금은 가까스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면했으니까 최악은 좀 넘긴 거 아니냐 이런 좀 안도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한동안 계속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외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언제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뭐 이런 거에 부담감도 있지만 역시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중국의 증시 경제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하다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들의 시각까지 좀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구리 가격은 6년의 최저가에 떨어졌다고 했는데요. 결국 이거는 중국의 경기 둔화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이게 지금 가장 키포인트고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폭락하는 장세 속에서도 오른 종목이나 업종도 있겠죠? 예, 뭐 종목 단위보다 역시 뭐 장이 빠질 때 시장을 방어한다라고 평가받는 통신, 그다음에 보험 이런 업종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환율 수혜주라고 일컬어지는 자동차 종목들도 일부 오르긴 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삼성전자가 2% 정도 오르면서 그간에 좀 기술적 반등에 앞장서게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지 않았으면은 뭐 주가는 훨씬 더 많이 빠졌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 그다음에 통신업, 그리고 대표적인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서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줬다라고 뭐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갖는 게 좋을까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식을 산다. 뭐 가장 많이 오른 게 악재고 가장 많이 빠진 게 호재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중국 시장의 안정 여부를 좀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경제 지표에 대한 부담감이 남아 있고요. 또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중앙은행의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9월에 금리가 오를지 아니면 12월로 이연될지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제반 여건들을 좀 확인하고 시장에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900대 초반에서는 여전히 뭐 많이 빠진 종목으로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시기보다는 뉴스다 재료를 좀 더 확인하고 안전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희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는 안녕하지가 않은 것 같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조금 안 좋은 소식입니다. 네.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재정위기 국가보다도 낮았다. 이런데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 2분기 실적을 가지고 비교를 한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정위기 국가라는 게 이제 그리스란 그러니까 스페인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보다 2분기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2분기 한국 GDP 성장률이 0.3%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작년 4분기하고 같은 수준이고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좀 안 좋은 수치를 보였는데 아시아 국가들 중에 거의 꼴찌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이 1.7, 홍콩이 0.4, 대만이 1.6 정도를 보였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도 3.8, 2.6을 보였는데 한국만 0.3. 한국보다 좀 떨어진 나라는 일본하고 그 태국인데요. 이 두 나라는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6.4를 보였는데 이 두 나라를 빼고는 한국이 가장 낮은 그런 수치를 보였고요. 그리스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성장률이 어느 정도인데요? 그리스가 이번에 좀 깜짝 성장을 했다고 평가를 받는데 0.8% 성장을 보였고요. 스페인도 1.0% 성장을 하면서 8년 만에 최고치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피그스라고 얘기를 하죠.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쭉 있었는데 다 한국보다 높았고 이탈리아만 0.2%로 한국보다 좀 낮은 그런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되나요? 말 그대로 한국이 지금 사면 초과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수도 좀 좋지 않고 수출도 부진하고 최근에 2분기에 이제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요. 최근에 또 중국 경기 불안도 있고 하니까 당분간 좀 이런 좀 안 좋은 성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서 좀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도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나 이제 증시는 경제에 대한 전망을 선반영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증시가 떨어지면은 향후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을 우려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얘기인데 네.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증권사들은 어떻게 하기 이렇게 좋죠? 이게 뭐 바로 실시간으로 실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2분기 실적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시간적으로 괴리는 좀 있지만 조금 좀 안 좋은 소식이죠. 증시가 이렇게 폭락하고 투자자들은 눈물을 흘리는데 증권사는 화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증권사들의 실적이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우리나라 증권사가 56개나 되더라고요. 오, 많네요. 56개들의 순이익을 다 더해봤더니 1조 2천억 원으로 집계가 돼서 8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2007년 2분기가 1조 2,800억 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비해서 한 800억 원 정도 준 금액이긴 하지만 8년 만에 이제 최고치였고요. 가장 많았던 게 이제 수수료 부분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 수수료를 조금씩 내는데 그 수수료 수입이 많아서 가장 이익이 늘어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수탁 수수료가 1조 3,690억 원, 전분기 대비 3,600억 원 정도가 늘었고요. 자기 매매 이익이 1조 2,600억 원 정도가 됐고, 판매 관리비는 뭐 2조 원 정도로 좀 늘었는데, 그거는 그만큼이 빠지고,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하고 자기 매매 이익 부분에서 꽤 많은 이익을 그렇게 거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팔고 샀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주식 매매 대금이 많아지면 그만큼 수수료가 많아지는 거고요. 네. 56개 증권사 중에 49개가 1조 2,100억 원 정도의 흑자를 냈고 나머지 7개에서는 150억 원 정도 적자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더 걱정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증시가 안 좋으면은. 3분기에는 조금 성적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이런 또 주식 거래가 좀 많아지면 또 이익은 또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연체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신용카드일 수도 있고, 근데 임대주택의 임대료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이게 참 계속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려서 이게 조금 마음이 좀 좋지 않은데요. 이 임대주택 임대료 연체가 예년에 비해서 꽤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H공사가 국회의원에게 이제 자료를 제출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6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12만 명 정도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 20% 정도 되는군요. 그렇죠. 네. 5가구 중에 1가구 정도가 임대료를 제대로 못 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임대료 연체 금액도 380억 원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한 100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임대료를 제때 못 내게 되면은 나가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건수도 늘어났나요? 그렇습니다. 강제 퇴거 건수가 2010년에 87건이었는데요. 작년에 144건으로 해마다 한 20%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지역별로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천 체납률이 21.1%로 가장 높았고요. 네. 충북이 20%, 광주 전남이 20.7%, 경기가 20.3%, 서울이 18.2%, 대구 경북은 16% 이런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최명경 기자님, 이 전화기가 지금 잘 놓여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약간 움직이신 건가요? 소리가 좀 잘 안 들려가지고요. 조금 움직였습니다. 이게 이동을 좀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군요. 20만 원 이상 해외 직구할 때 붙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죠? 네네. 이게 관세청에서 이런 정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네. 발표가 아니라 이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20만 원 이상에 대한 특급 탁송 화물 과세 운임표 이런 게 있는데 이 운임표의 기준을 좀 낮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관세청이 이거를 발표하는 이유가 이 메르스 사태로 이제 가라앉은 소비를 살리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내수를 살려야지 해외에서 구입하는 거를 살린다라는 게 좀 정책 방향이 맞는 건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만 원 이상 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이 무게나 지역에 따라서 표준으로 얼마를 받는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좀 낮추겠다 이런 건데요.
이는 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르지만 네. 일본에서 3kg짜리 물건을 반입하면 한 24,500원.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0kg인데 그런 게 좀 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령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유플러스 LTE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조금 전에도 임대료를 못 내서 연체드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서민들의 주거가 지금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도 그렇고요. 중산층을 위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그래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정부의 약속이었는데요. 뉴스테이 1호가 드디어 이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공급이 아니라 이제 분양을 할 예정인데요. 전세가 정말 치솟고 있고 지금은 전세만 받는 것도 사실은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또 이게 민간이 하기 때문에 공공보다는 임대료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시세보다 낮다고 하지만 시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도 있고요. 그래서 이 뉴스테이가 공급이 시작이 될 텐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몇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가 돼 있고요. 미워할 수 없는 한량 베비장, 그리고 도도한 미색 애랑의 유쾌한 조선 한량 유혹 사기극, 정동극장에서 공연되는 베비장전 관람권도 보내드립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은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생생경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상토론의 유민상입니다. 복잡한 세상사와 정치 이야기 머리 아프고 답답하시다고요? 그렇다면 FM 94.5 YTN 라디오를 켜세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풀립니다. 주말엔 뉴스 앤 뮤직으로 음악도 즐기시고요. 모바일 앱 예스로도 전세계 어디서나.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LTE 자작나무 숲과 광활한 바이카로수. 시베리아의 여름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이 곡은 꼭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선발톱 무좀엔 역시 풀케어. 써보면 알아요. 달거나 닦지 않고 바르면 손발톱에 쏙.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으로 자신 있게 2014년 국내 1위 선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생생경제 인터뷰는요, 제1호 뉴스데이가 출발을 하는데 성공할지 여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죠. 뉴스데이 1호가 이제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부터 이제 인천의 남구 도화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궤도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주말에 사전 홍보관을 열었는데 한 3,800명이 왔다 갔다고 하니까 굉장하게 관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또 뭐 뉴스데이와 관련한 법들도 통과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스데이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데이 관심은 많은데요. 뭐 말도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주변보다 뭐 임대료가 그다지 낮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1호가 이제 분양이 되잖아요. 지난 주말에 견본주택 다녀간 사람들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관심들은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렇죠. 결국 이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예.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뉴스데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서민들이 그만큼 주거 불안에 더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 아마도 전월세난이 심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시중의 중개업소를 둘러보면 전세가 거의 없거든요. 없어요. 진짜. 전세가 없으니까 결국 서민 입장에서는 준전세나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만약 이제 임대료가 이제 뉴스데이 같은 임대료가 아주 비싸지 않다면요. 그리고 8년 정도까지 장기간 거주를 할 수 있다면은 네.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는 차선으로 뉴스데이를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구경 인파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청약까지 이어지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데요. 1호 뉴스데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인천 도화지구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나 월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월 40에서 한 5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월 40에서 50. 그렇죠. 예.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43만 원, 72제곱미터가 6천만 원에 48만 원, 84제곱미터가 6,500만 원에 월 이제 55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요. 네. 대림 측에서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래서 식으로요? 보증금 비율을 높이고 예. 월세를 적게 내는 전환 보증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래요. 원래 이제 뉴스데이 도입 당시에 요구가 많았던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지금 뉴스데이는 일반 중산층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중산층 전세 거주자들을 결과적으로 끌어들일 텐데 이 사람들은 이미 전세 목돈이라는 보증금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에게 어떤 이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요구들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면은 일부 좀 호응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전세의 형태가 되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완전히 반전세로 가겠습니까? 아마 그거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대림 측에서 만약에 이제 반전세, 그러니까 전체 내는 임대료 가운데 전세 분이 더 많은 게 반전세겠죠. 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세입자들은 선호를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월세가 많은 게 더 낫죠.
그렇죠. 예, 현금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예, 나라도 아니고 또 민간 기업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절한 아마 비율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당초에는 이게 보증금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봤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금 운용 과정에서 좀 소비자들이 어떤 그런 요구를 좀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보증금 비율을 좀 높인다는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면 그래도 좀 배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주변 시세보다 안 싼 경우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인근에 그 입주 한 4년 차 정도 되는 84평방미터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보증금 2,700에 월세가 45만 원. 이러면은 비교했을 때 결코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낮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적들이 많았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연간 상승률은 지금 법정이 5%거든요. 네. 이걸 3%대로 좀 묶겠다. 그리고 이제 같은 평형이라도 가격의 어떤 구간을 한 2-3개 정도로 나눠서 입주자 사정에 맞게끔 이제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비중을 좀 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좀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함께 좀 내놓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환 보증금 제도하고 이 탄력적인 운용 이런 것들은 언제쯤 확정이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그 후속 대책은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뭐 청약 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뭐 유주택, 무주택 구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곧 이런 내용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하든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하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2년마다 그 이사 다니려고 그러면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요. 힘들거든요. 2년 뒤에 들어가서 8년 동안은 어쨌든 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공공임대주택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여러 가지 재원을 통해서 무주택 서민들의 이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중산층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대시장, 그것도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뉴스테이는 장기간 거주를 할 수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결코 싸지 않는 월세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임대료 상승률 제한 그걸 5%에서 3%로 내리는 것도 이제 뭐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 전망을 하셨는데 하게 되면은 정부가 그냥 알아서 하면 민간은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로 좀 합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에서.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주택이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많이 받겠다면 모를까? 법정 한도 이하로 받겠다는데 뭐 따로 협의할 이유는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게 문제겠죠. 그렇죠. 그 도화지구는 제가 안 가봐서는 잘 모르는데 도심에서 좀 먼가요? 어떤가요? 아니요, 뭐 인천 도심에서 이제 한참 이제 개발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대림동이라든지 신당동 이런 데서도 이제 나올 예정인데. 입지는 대체적으로 이제 신당동이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가 이제 옛날에 이제 도로교통 공단 부지 자리거든요. 그래서 왕십리 뉴타운에서도 좀 가깝고 그래서 그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게 아닌가. 저도 이제 주변에 아는 분들이 혹시 그 신당동 거기 그 뉴스테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좀 받고 있는 걸 보면요. 전반적으로 아마 이게 지금처럼 전세난이 심하고 그리고 뭐 물건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 때는 어떻게 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아마 그러니까 그 임차인들이 좀 차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료가 비싸지 않을까요? 역시 지금 신당동도 이제 임대료가 그렇게 싸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으로 이제 보증금 1억에 월 100만 원 정도 이러면은 역시 이 주변 시세보다 좀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뉴스테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임대료 부분에서는 그렇게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것 말하자면은 비가격적 요소, 그러니까 조식 서비스. 아침에 이제 밥을 근데 2-3천 원에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아니면 세탁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맞벌이가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보육 서비스 이런 걸 해준다니 그러면은 옆에 아파트도 이 정도의 가격이나 오히려 싼데 왜 여기로 들어가야 되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인천 같은 경우에 지금 대림 산업이 하잖아요. 네. 대림 산업에서 그런 걸 다 서비스를 해주겠다라고 할 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한다고 지금 구상도 많이 하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지는 모르지만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업체들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단순한 어떤 임대주택이라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그 입주민들의 만족을 높이는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임대주택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런 서비스 쪽에서는 많은 경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그러면은 이게 임대라는 말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래도 이제 임대란 말을 쓰면은 또 이런 좀 기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임대라는 말을 좀 안 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굳이 뭐 그게 임대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소셜 믹스라든지 주변과의 어떤 그런 조화도 또 중요한 거거든요. 굳이 표시를 내면서 임대주택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이제 융화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굳이 뭐 저는 임대주택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바람직한 경우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들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년이나 살게 하고 뭐 상승률도 제한해 놓고 이랬으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뭐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기업들이 수익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제도는 어떻게 마련이 돼 있나요? 지금 뭐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 8년 동안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아마 이거를 뭐 다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뭐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현금 확보 방안들이 생길 거로 보이고요. 한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8년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8년 이후에 개인이 그러면 이걸 개별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느냐? 그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이걸 이제 투자자한테 이제 일괄 매각하는 이 블록세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위원님은 이 뉴스테이는 결국 서민보다는 약간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산층의 이 전월세 난에 따른 고통에서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대안 중에 하나지요. 한 대안 중에 하나다. 전세난의 직접적인 효과는 저는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하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거주자들이 이 뉴스테이 쪽으로 이동을 한다면은 전세 시장에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적인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도 직접적인 어떤 전공법보다는 전체 임대주택을 늘려서 재고를 늘려서 전월세 시장을 특히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이제 임대 시장의 어떤 체질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뉴스테이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임대 시장은 개인과 개인끼리 서로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 임대료를 규제를 하면은 한쪽은 피해자가 되고 한쪽은 가해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그 자체가 불안한 사금융 시스템인데 이 개인 간의 어떤 임대제도를 제도권화하고 법인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뭐 재정 문제 때문에 많이 좀 짓지를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언제까지 그러면 그걸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면은 뉴스테이 같은 어떤 기업형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보완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좀 여러 가지 뭐 규제가 너무 혜택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알겠습니다. 마중물 효과라는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스마트 IT 뉴스 시간입니다.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내일인가요?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나오는 날이요. 네, 맞습니다. 내일 갤럭시 노트 5 노트 시리즈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그 5번째 모델이 내일 나오고요. 노트 5와 함께 그 이미 갤럭시 S6 때 선보였던 엣지 모델이 있었거든요. 네. 이 엣지 모델을 5.7인치까지 이렇게 대화면으로 키운 모델 두 종류가 내일 같이 나옵니다. 5.7인치면은 굉장히 화면이 큰데요? 그렇죠. 예. 이걸 5.7인치시면 실제 손에 잡아보면 남자가 잡아봐도 와 이게 좀 크다 이 정도 느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뭐랄까요, 이 그립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네네. 그게 별로 좋진 않잖아요. 이게 이번 갤럭시 노트 5에서 좀 변화된 게 뭐냐면 그 핸드폰 뒷면에 그 예전에 보면 삼성폰들이 대부분 그 커버를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거를 그 아이폰처럼 배터리를 교체할 수 없게 일체형으로 만듭니다. 전체를 이렇게 그 금속으로 감싸서. 근데 그 뒷면을 약간 둥그스름하게 좌우를 깎아 놓았어요. 네. 그래서 그 엣지 핸드폰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으로 만들어놔서 그립감은 조금 개선된 측면은 조금 있습니다. 네네. 애플화 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이미 삼성전자가 갤럭시 S6를 출시할 때부터 아이폰의 장점이라고 했던 것들을 지금 흡수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찰떡식 배터리를 이제 포기를 하고 일체형 메탈 케이스를 만든다라거나,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유리를 앞뒤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앞면에 아이폰은 앞면이고 그 갤럭시는 앞뒤에 다 이렇게 다 덧대는데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이크로 SD 카드가 이렇게 그 외장 장치로 꽂을 수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아이폰은 그렇게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도 그거를 지금 선택을 했고, 나노 유심이라고 되게 조그만 유심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선택을 했고, 그래서 많이 디자인적으로 닮아가고 있는 추세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적으로 메탈을 쓰고 그다음에 유리를 사용하는, 그래서 일체형으로 만드는 게 그 보통 사람들이 대단히 세련된 디자인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이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완전히 거의 똑같아지는데 네네. 대화면으로 하고 이렇게 애플화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뭐 어떤 그 배경이 있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뭐 하반기에 이게 지금 노트 시리즈 그리고 지난해 9월에 나왔던 그 아이폰 6 시리즈들이 다 이제 화면들이 다 커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노트가 5.7인치고 아이폰 6가 작은 모델이 4.7인치, 조금 더 큰 모델인 아이폰 6 플러스가 5.5인치까지 화면들이 커졌거든요. 지금 이게 대화면 시리즈 시장들을 뭐 이렇게 노리고 있는 이유가, 지금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이 영상 소비, 동영상 소비가 굉장히 스마트폰에서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보다 더 복잡한 뭐 문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뭐 이미지 작업, 그다음에 게임, 그리고 이북 책 읽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태블릿 제품을 조금 쓰고 싶다 이런 선호 현상을 이 태블릿이라고 하는 이 대화면들이 다 지금 흡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삼성이 지금 이런 대화면 시장을 2011년부터 이런 노트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처음 어떻게 보면 창조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원조 사업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시장은 완전히 이쪽으로 흡수가 되는 건가요? 지금 태블릿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진영은 이 태블릿이라고 불리는 대화면이 안드로이드의 하나의 아이폰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을 보시면 대부분 크다 사람들이 인식하실 텐데, 안드로이드 태블릿 시장이 그래서 훨씬 더 점유율 면에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그 안드로이드 태블릿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삼성이나 LG 같은 곳에서 태블릿 신제품을 계속 내놓고는 있어요. 내놓고는 있는데 그 판매량 면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2개 들고 다니는 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다들 그렇죠. 하나로 수렴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렇게 큰 화면으로 해서 다시 내놓는 삼성의 새 제품이 잘 팔릴 것이냐거든요. 네. 저희 지금 가장 큰 문제나 관심사겠는데 삼성은 지금 이걸 그 연내에 1000만 대까지 팔겠다. 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전작 그 노트4를 보시면 이게 출시 6개월 만에 그 올 상반기까지 해서 그 1000만 대가 돌파를 했고, 보통 노트 시리즈가 한 1, 2년 사이에 2000만 대 이상이 꾸준히 팔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노트5 판매 지금 목표치가 조금 작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솔직히 또 내일이 지금 새로운 그 갤럭시의 핸드폰이 출시되는데 시장 반응이 되게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맞아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별로 관심이 좀 떨어졌다. 이걸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핵심 질문, 판매량은 결국 이런 건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폰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런 건 것 같거든요. 근데 요새 뭐 스마트폰을 워낙 안 바꾸는 추세, 소위 얘기하는 안 바꾸어적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시절과 맞물리고 있어서 이게 삼성의 큰 고민, 삼성뿐만 아니라 LG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게 단통법 때문도 되나요? 그렇죠. 이게 단통법 이후에 뭐 되게 일반화된 현상입니다. 만약에 뭐 이게 그 스마트폰을 바꿀 때 소비자들이 보통 3가지를 고려할 거예요. 그 옵션이 3가지일 건데, 기왕 바꾸는데 최신 좋은 스마트폰을 바꾸자, 뭐 이렇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 요새 더 늘어난 현상이지만, 아유 돈도 없는데 좀 그냥 싼 거 사서 쓰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사서 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자 안 바꾼다는데, 이게 원래 예전에 단통법 시행하기 이전에는 뭐 2년 약정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최신 고가폰으로 갈아타셨어요. 1년도 안 되게. 그때는 뭐 대란 시리즈들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폭탄 보조금이 붙는. 그래서 신상품이 암암리에 불티나게 팔렸는데, 근데 요즘 안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단통법 이유도 있지만, 이게 이전 제품과 별달리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스마트폰에 더 이상 새로운 걸 장착할 기술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 혁신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거거든요. 뭐 예전에 그 뭐 애플에서 처음 그 음성 인식 서비스 실이라고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의 어떤 놀라움, 그다음에 지문 인식 같은 거 도입했을 때 굉장히 놀라움, 이런 뭐 순간순간마다 되게 큰 혁신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5만 보셔도 새 제품인 건 알겠는데 전작과 이게 뭐가 다르지?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도 뭐 이미 S6 때 한번 봤는데 뭐 크기만 커진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게다가 이게 가격들이 여전히 뭐 90만 원, 뭐 100만 원에 육박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저가 제품 중에 좋은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샤오미 뭐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실제 뭐 샤오미나 화웨이 제품 같은 것들을 한번 손에 만져보시거나 써보시면 대단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요? 화웨이 제품, 특히 화웨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국제 전시 전자제품 전시장에 가면 항상 등장을 하는데, 만져보거나 실제 그 움직여 보면 구동 속도도 대단히 좋고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갤럭시 노트 시리즈나 뭐 애플의 아이폰 6 플러스 대화면 제품을 잡기 위해서 그 이들도 노트 시리즈가 있어요. 홍미 노트라고, 그 레드미 노트라고 불리는데 최근에 노트 2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14만 원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성능이 엄청나네요. 대단히 우수합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갤럭시 노트 5가 지금 90만 원 정도거든요. 가격은 뭐 6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이게 지금 그래서 출시 하루 만에 80만 대가 지금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플이나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결국 뭐 혁신적인 한 방이 지금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가격도 비싼 건데
분명한 거는 지금 스마트폰 기술이 대중의 구매 욕구를 더 이상 이렇게 앞지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뭐 기대했던 정도네. 예. 이런 그렇죠. 그 반응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아이폰 역시 그 기능면에서 보면 뭐 아이폰 6도 아이폰 5S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뭐 화면 이런 건 많이 커졌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 그 갤럭시 노트와 함께 삼성페이도 나와요. 네. 그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그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데 네. 나오는데 신용카드 그냥 계속 쓰면 뭐 없어도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였습니다.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고덕 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이 8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형, 이 차가 말이야 냄새 안 나? 근데 역시 남자한테는 차가 쉽지 않나? 향으로만 덮지 않고 진짜 차 안의 냄새를 없애주니까. 나만 모르는 내 차 냄새엔 베브리즈 차량용.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네, 김은경의 신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 하셨고요. 상하이 증시 폭락하고 중국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세계 경제에 있어서 9월 위기설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4시 뉴스 듣고 신생경제 3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